예, 이번 주는 우리 옥류진 박사가 준비해온 진술 분석인데, 네. 아, 피의자의 자술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류 양식을 빨리 얘기해주고 가야겠어. 서류 양식을 예,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네. 이걸 얘기해주는 게 참 좋겠더라고. 언제 기회 되면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네. 예, 범인을 잡아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를 피의자 신문조사라고 그래요. 예. 그 심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예. 피의자 신문조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경찰에 와갖고 신고를 하면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있으면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요. 그건 이제 목격자 진술조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사건 경위를 이렇게 길게 문답식으로 안 하고 본인이 쭉 기술하는 형태로 쓰는 거를 진술서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걸 본인이 쓰는 거를 자술서라고 그래요. 예. 대체로 자백할 때 자술서를 먼저 받죠, 본인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자술서라는 개념이 있고, 네.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자술서, 진술서 이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예. 요건 보니까 피의자 자술서 분석이에요. 자술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이 지 스스로 썼던 거, 네.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요거를 지금 이제 파악한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한번 네. 가보시죠, 이 사건. 그 진술 분석 제가 하면 아마 이제 몇 차례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스캔 분석 기법으로 스캔. 예, 우리 한번 했었잖아. 예,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사실 교수님 이 스캔은 물론 이제 그 말, 그러니까 이제 조서, 뭐 녹취록 이런 형태도 분석이 가능한데 가장 잘 분석되는 건 자술서예요. 자술서가 가장 스캔에 유리하다. 그래서 요건 아마 이제 우리 프로그램 수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냥 한 가지 팁인데, 피해자 신문을 하시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있잖아요. 그 백지도 한 장 말고 그냥 여러 장 뭉태기로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주고 한번 써보라고 하고, 그럼 분명히 거기 내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좀 많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약간 의도나 질문에 저 질문을 왜 하지, 혹은 질문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요건 파악이 된 정보구나, 이런 것들을 눈치를 좀 챌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써봐. 일단 써봐. 이렇게 하고 그걸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해볼게요. 이 사건은 지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살인 사건의 혐의를 받는. 지인을 대상으로 강도 사건? 네네. 2006년도 6월 경남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40대 여성이 실종이 돼요. 근데 누가 용의자냐? 이 실종 당일에 만난 이 실종 여성의 지인. 마찬가지로 40대 남성이었거든요. 그 남성이 최종 목격자구만, 그 사람이.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용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 혐의를 좀 보면은 요 사건 당일에 사찰이 있는 인근의 뚝방길 이렇게 있잖아요. 쭉. 네, 그 뚝방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3천만 원,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 시가 약 2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 한 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빼앗아 강치하고 살해한 혐의. 어이씨, 뭐야. 살인 갖고 있는데 강도살인인데? 네, 강도살인이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사실은 발견이 안 됐어요. 현재까지? 예, 계속 발견이 안 돼서 실종 상태인데, 근데 이제 뭐 없어질 수는 있는데 어디서 살아있다면 생존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존 반응이 없어요? 없어지고 나서 생존 반응이 없어요. 사망한 거지. 그래서 같이 만났다는 요 지인 40대 남성한테 살해돼서 안매장되어서 어디 유기됐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1심 재판 단계에서 의뢰가 됐어요, 분석이.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보니까 현장 뭐 사진, 동영상, 진술 녹화 영상,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지금 용의자, 피의자 뇌파 검사, 그다음에 뭐 심리 분석. 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살해된 것 같은데 시신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살해를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그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 뭐 그래서 또 이제 살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살해했다면 안매장 장소, 그렇지, 그 장소. 어디인지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뭐라고 주장해 그놈들 그 사실은 얘가 H라고 할게요. 자술서를 많이 썼어요. 여러 번 썼어요. 그럼 이제 최초에 뭐라고 썼느냐? 최초 주장을 좀 살펴보자고요.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우리 만나자. 그리고 최종 목적자라며. 예. 그게 이제 토요일 저녁이었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만난 건 사실이네. 예, 근데 토요일 저녁 6시에 만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한 3, 40분 정도 늦었대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못 만났대요. 그날은. 못 만났다? 예. 그날은 이제 못 만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덤프트럭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갔다. 근데 피해자 차만 있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차가 앞머리가 그 시내 쪽을 향한 채로 그 약속 장소 거기 장소에 서 있더라고요. 갖고 내려갖고 차를 요렇게 봤더니 차 키가 꽂혀 있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운전석에 타서 한 30분 정도를 기다렸대요. 왜 지가 운전석에 타서 기다려? 남의 차에? 그 차가 키도 꽂혀져 있고 문도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피해자 만났대요? 근데 피해자가 안 와서 내가 그냥 집에 돌아온 거다. 요렇게 이제 주장을 해. 이거 제일 처음 진술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초 주장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해요. 약속한 건 맞는데 만나질 못했어요. 못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또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날 저녁에 비가 엄청 불고 막 천둥 막 치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약속 장소 갔다 못 만났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선 집 바깥으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너무 심하게 쳐서 태풍이 와서. 그래갖고 아이 뭐 그래 뭐 약속 캔슬될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이 사람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다가 혹시 해가지고 약속 장소로 또 가봤대요. 그랬더니 피해자 차가 여전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대요. 아까 그 전날 토요일 저녁 약속날은 차가 그 앞머리가 시내 방향을 향해 있었는데 자기가 다음날 다시 봤을 때는 요게 돌아져 있더래요. 반대로. 차 키는 근데 여전히 꽂혀 있었고. 아니 그럼 지도 그 차 키 그냥 꽂아놓고 그냥 왔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요? 이 얘기 왜 할까요? 누군가 그 차를 돌려놨어요. 내가 피해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소리잖아. 그 소리 운전해서 돌려놨다는 거 아니오? 그렇죠.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연락도 안 되고 차는 계속 거기 서 있지라고 자기가 이상해서 일하는 중간중간 한 3번이나 거길 더 가봤대요. 그랬더니 차가 계속 거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이 사건에 앞서서 원래 차를 사려고 했었대요. 그래갖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내가 듣긴 들었어요. 그 전에 원래도 걔가 친구가 차 산다고 돈을 현금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긴 했지만 나는 돈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요 달 초에 피해자한테 한 몇백만 원 정도 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계속 약속 캔슬됐는데 다음 날도 가보고 계속 가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요일, 그러니까 약속 다음 날이죠. 일요일 날에도 몇 번이나 그래서 가본 거예요. 차가 계속 그 자리에 서 있길래 마치 내가 나쁜 죄를 지은 것처럼 겁도 나고 돈 몇백 빌린 것도 겁도 나고 여러모로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말이 안 되지.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자기 행적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원래 토요일이었던 약속 다음 날인 일요일에 일 마치고 저녁 한 7시쯤에는 친한 동생들이랑 이제 저녁 겸 술자리를 가졌대요. 그랬는데 여기도 또 좀 특이해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다음날 한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차는 계속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일 끝나고 이제 동생들 친한 친구들이랑 밥 먹는 거예요. 술 먹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겁이 나고 왜? 피해자의 차에 들어간 것이 죄가 될까요? 아까 앉아 있었다면서요. 네, 운전석에. 1시간도 안 돼요. 술자리를 빠져나와서 다시 피해자의 차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그대로 있었대? 있었고요. 그랬더니 똑같이 차가 세워져 있고 차키가 꽂혀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겁이 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시내 쪽 큰 도로변으로 나가서 차 번호판을 떼가지고 버리고 자기는 택시 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차 번호판을 왜 때렸어?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경찰한테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자술서를 썼어요. 누가 들어도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조사받은 그 다음 날 겁도 나고요. 제가 그 인생도 끝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몰고 다니던 트럭을 매매상에다 내놓고 그래서 제가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야, 도피하다가 잡혔구나. 그래서 그걸 지금 핑계를 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내뛴 거죠. 그래서 도피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는 못했어요. 갖고 한 도피 생활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아는 동생한테 한 수백만 원 정도 빌렸어요. 빌려서 식당을 인수해서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처분하고 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술서를 써요. 이게 처음 자술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정리해보자면 피해자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못 만났다. 못 만났다. 피해자 차가 그러니까 차키가 꽂힌 채로 서 있는 것만 봤다. 그렇지. 예. 그리고 다음 날까지 몇 번이나 내가 가봤는데 차가 계속 서 있었다. 아니지 방향은 바뀌었지. 다만 방향만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괜히 그냥 왠지 차에 탔던 게 찔렸고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서워서 차를 타고 가서 번호판을 떼버렸다. 번호판을 떼버리는 거. 그리고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서워서 도피 생활하다가 잡힌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자 이렇게 진술을 해요. 이게 최초 진술인데 이제 두 번째 자술서가 오늘 메인 분석이 되는 자술서인데 진술이 번복돼요. 지금 첫 번째 진술에서는 아예 만난 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진술에서는 만났다. 번복이네. 만났다라고 이렇게 해요. 대략 내용을 보면 당일 피해자를 만났다. 그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 6시 반쯤에 그 삼거리에서 만났다. 그 왜 만났냐? 피해자랑 같이 덤프트럭을 보러 가기로 했다. 맞아. 덤프트럭 사업하려고. 예. 내가 이 사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했을 거예요. 예. 덤프트럭 보러 가기로 했다. 그래서 가는 길에 피해자가 은행에 들러서 돈을 찾았다. 예. 그래서 실제로 7시, 저녁 7시 19시경에 피해자 계좌에서 돈 2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나오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밥 먹고 가자 그러더래요. 차 보러 가기 전에 야 밥 먹고 가자 우리 이랬더니 근데 본인이 야 너무 시간이 늦으면 차를 못 보니까 빨리 먼저 가자. 빨리 가자 이렇게 해갖고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갔느냐 피해자가 말하기를 그 같이 차 보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차가 뚝방 쪽에 세워져 있다고 피해자가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모르니까 길을 피해자가 알려주더래요. 그래갖고 그 안내를 받아서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제 길이 어두워졌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뚝방 길 위에 검은색 무쏘가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 3명이 내려서 다가와서 공격을 했다. 맞아. 피해자도 그때 공격당한 것 같았고 그 괴한 3명이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나는 막 두들겨 맞아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자기는 간신히 차로 피신을 했대요. 근데 너무 아파갖고 두들겨 맞은 데가 1시간 정도 쉬었대요. 그 차에서. 그때 당시에 비가 막 퍼붓고 천둥 번개가 심했고 그래서 한 2시간을 더 그러고 있었대요. 그 차에서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피해자가 나중에 오면 그 가져가겠지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 처음 만났던 삼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피해자 차를 타고 가서 차키를 꽂아두고 세워둔 채로 자기 혼자 왔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 이제 3차 자술서에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해자 차가 삼거리에다가 세워두고 다시 자기 덤프트럭을 몰아서 평소 주차하던 주차장에다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다음날 다시 아침에 가보니까 차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랑 같이 있다가 납치되는 것만 본 거네 쉽게 얘기해서. 두들겨 맞고 데려가고 자기는 간신히 피신해가지고 피해자 차 대로 갖다 놓고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차가 그대로 있었고 일 끝나고 갔을 때도 차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처음에 진술한 것과 같습니다. 뭐 요거 관련해서는 3차 진술서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요건 지금 2차였잖아요. 근데 3차에서는 그 동생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에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거 일요일 저녁이죠. 빠져나와서 피해자 차로 옮겨 타고 시내 도로변으로 가서 엔진 딱지를 훼손하고 앞뒤 번호판을 떼어버리고 택시 타고 다시 자기의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귀가했다. 뭐 이제 어쨌든 엔진 딱지를 그리고 엔진 고유 번호를 떼버린 거죠.
했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2차 진술서 작성하고 나서 3일 있다가 피해 차량을 발견을 해요. 자, 요게 대략적인 2차 진술서의 내용이에요. 그냥 말이 안 된다. 이거건 저거건. 아무튼 말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이상하게 진술하는 사람도 오래간만에 봤어요. 뭐야 이게?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 맞추려니까 막 희한하게 한 거죠. 이 사람 수사 과정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의 4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피해자 죽였어? 했더니 아니요 했죠. 죽여서 매장했어? 아니요. 피해자 죽인 범인은 그럼 너가 알고 있어? 아니 난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피해자 차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다 무슨 반응 나왔어? 다 거짓 반응. 그래 당연하지. 다 거짓 반응이겠지. 그러면 네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있었다며 그거 네가 가져갔어? 아니요. 이것도 거짓 반응. 가져갔구만. 다 거짓 반응이었고요. 만약에 이제 유기를 했으면 시신을 어디다 유기했으면 그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긴장 반응 최저일정으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그거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 사체 매장지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긴장 최저일정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가 요를 살펴봤더니 그 실제로 만났던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긴장 반응이 최고조로 나타났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로 예를 들면 강남에서 만났다 치잖아요. 그러면은 신촌, 강남, 여의도, 노원 중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에서 긴장 반응이 최고조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만난 그 장소, 이 피해자를 만난 장소에서 딱 긴장 반응이 가장 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진술을 한 내용을 토대로 당일 동선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H가 일터에 있었어요. 그죠? 일터에 있다가 그 삼거리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 삼거리가 일터에서 1분 거리예요. 1분 거리 약속 장소. 그래서 6시 반경에 약속 장소 삼거리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피해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 59분경 시내은행에서 피해자 계좌에서 200만 원이 현금이 인출이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4분 지난 저녁 7시 3분경에 철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유일하게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철교 인근에 있는 CCTV에 차가 찍혀요. 피해자 차가.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들어보면 거기에서 그 철교 CCTV 있는 데에서부터 한 40분 정도 거리에 뚝방이 있거든요. 사찰 인근에 있던 뚝방. 거기 뚝방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약 20시 경으로 예상이 돼요. 저녁 8시 경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나서 얘 맞고 몇 시간을 자빠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차 안에 혼자. 그래서 11시 30분경이에요. 그게. 혼자 두들겨 맞고 자기 차 안에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되돌아간 게 밤 11시 30분경이래요. 거기서 출발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00시 8분경에 그 철교 인근에 있는 CCTV에 또 찍혀요. 그러니까 그 철교 인근에 있는 CCTV에 7시경에 가는 게 찍히고 12시 밤 12시 08분경에 오는 게 찍힌 거예요. 뭐 인근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삼거리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차로 가면 30분 정도 걸려요. 그 철교에서 삼거리 원래 애초에 약속 장소였던 삼거리. 그래서 12시 30분경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얘 차를 거기다 대로 갖다 놨다고 하잖아요. 피해자 차를. 그리고 나서 지가 말하기를 새벽 2시쯤에 집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동선이에요. 일단 추정되는 동선. 지 말에 따르는.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수사 결과랑 진술이랑 안 맞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본인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H가 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H가 피해자 만나고 온 날 옷이 흠뻑 젖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마누라가 진술한 거예요, 수사관한테? 네, 부인이 요거를 얘기해준 거예요. 왜 묻었을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사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두 갈래 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갔더니 비포장길 길이 아닌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돌려서 나오느라고 자기가 비를 쫄딱 맞았다. 내려갖고 막 보고 막 길 보고 확인하고 이러느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일단 본인은.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런 결과도 있었어요. 국가수에다가 감정을 보냈는데 뭘 보냈느냐면 그날 당일에 입었던 H가 입었던 바지를 국가수 분석을 보냈는데 혈흔 양성 반응이 나오거든요. 중요하지. 예. 그랬더니 얘가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국가수 결과가 잘못되긴 뭘 잘못되겠어요?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 너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게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말도 안 되는 이 번복하는 내용도 기가 막혀요, 교수님.
피해자를 만났을 때 여성이지. 예, 그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생리 중이면 지가 어떻게 알아?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이건 말도 안 돼요, 교수님. 아마 우리 들으시는 여성 시청자분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생리대를 봉지에다가 묶어서 개천에다가 버렸대요. 그 피해 여성이? 예, 생리 중이어서 그 생리대를. 그래 버리다가 손에 피가 묻었대? 그렇게 버리다가 생리혈이 묻은 거를 걔가 나한테 와서 제 바지에다 쓱 닦은 거예요. 앉아. 무슨 말이 말 같아야지. 그쵸.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걔 피가 제 바지에서 나왔나 보죠. 생리혈이 묻은 그럼 생혈인지 또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 그 이제 나중에 아마 확인했을 것 같아. 이거 버티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그리고 피해자 차를 버릴 때 본인이 버렸잖아요. 버릴 때 그 원래는 거기 인근에 버린 장소 인근에 산이 있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하나를 버렸대요. 근데 다만 이 휴대전화는 피해자 건 아니고 피해자 친구 것이래요.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그리고 실반지 2개를 그 연못 뚝에다가 던지고 그 다음에 한 5, 6분 정도 더 나와가지고 그 시내 쪽 도로변으로 와서 차량, 번호판 테두리 이런 것들을 버렸대요. 그런 다음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그 소지품, 나머지 소지품들은 박스채 이렇게 있어서 그거 삼거리 도로 주변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나는 피해자 휴대전화는 건드린 바가 없습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몰라요. 라는 주장인 거죠. 그런데 피해자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H 만난 밤,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12시가 넘어가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 12시 18분경에 이 H랑 만났다는 장소 인근에서 배터리가 빠져요. 교수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배터리 빼는 거랑 그냥 끄는 거는 확인된다. 네, 배터리가 빠져요. 얘 만난 장소에서. 그리고 나서 요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0일 열흘밤 뒤에 8시 15분에서 8시 39분까지 그러니까 24분 동안 켜져요. 핸드폰이 어디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그 인근 도시를 벗어나서 다른 도시이긴 한데 가깝긴 해요. 25km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서 켜졌다가 꺼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누가 가지고 있다가 일부러 한 거죠. 아마 이 H가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H가 주장하기를 그 만난 당일 피해자한테 그 3천만 원 건네주면서 보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가? 예. 요거는 언제 얘기했느냐면 아까 왜 얘 맨 처음에 피해자 없어지고 나서 이틀 지난 뒤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 받았거든요. 그때 지가 술술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났을 때 피해자한테 나 일하는 데서 부도 났어. 내 일터에서 부도가 났어. 이렇게 하면서 그 차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만 원권으로 현금 3천만 원을 피해자한테 주면서 보관 좀 해줘. 라고 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 이제 금전이 어디로 어떻게 이제 갔는지를 좀 금전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요런 말 하고 나서 이틀 지났어요. 이틀 지났는데 아내한테 500만 원 송금했고요. 그 다음날 또 아내한테 1,000만 원 또 송금했어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났을 때는 처제를 통해서 처제한테 돈을 주고 처제가 아내한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끔 했어요. 지금 돈이 막 자꾸 막 이게 지금 아내 명의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생한테도 3천만 원을 줬대요. 이 새끼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중에서 2,600만 원은 자기가 모은 거래요. 그리고 400만 원은 피해자한테 빌렸던 거래요. 그래서 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날 피해자 만나가지고. 그 돈 3천만 원은 비닐봉지에 자기가 모은 거래요. 그 나중에 돈이 왜냐면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나중에 돈이 자기 덤프차 있잖아요. 덤프트럭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뭐예요? 이게 실제로 발견된 건 2,999만 원이었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을 얘가 이제 강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지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피해자한테 하려고 너 보관 좀 해달라고 부탁했던 돈이다. 이거 내가 비닐봉지에다 만 원씩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이에요. 3천만 원 내가 모은 거예요. 내 돈이라는 거죠, 내 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추정컨대 사건이 발생했던 날 원래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이거 돈을 교수님 누가 비닐봉지에 넣어놓진 않잖아요. 아마 가방에다 넣어놨겠죠. 근데 그 돈을 빼가지고 지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갖고 있고 피해자랑 피해자 가방은 어디에다가 이제 어디 유기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개요가 쭉 이래요. 그래서 2차 진술서, 2차 자술서를 내용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실제로 스캔 기법으로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2차 진술서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토요일 저녁 부산에서 일 마치고 약속 장소 삼거리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6시라는 시간은 넘어서고 조금 빨리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도 늦었습니다. 그때 잠시 저의 트럭에 박힌 돌을 빼내고 제 차를 세워놓고 그 피해자 땡땡땡의 차를 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돈을 얼마나 뺐는지는 모릅니다. 다리를 지나서 읍내로 들어가서 읍내에서 시내 쪽으로 가서 시내 가서 밥 먹고 가자고 하는 걸 어두워서지면 차 못 보니까 그냥 가자 하고 갔습니다. 시내를 지나 솔밭 삼거리로 해서 절 들어가는 다리에 가니 우회전해서 가자고 하더라고. 그러면 뚝으로 올라가면 차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둘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둠이 살짝 깔렸습니다. 8시 못 됐습니다. 뚝으로 약 1km 정도 가니까 뚝 위가 무척 넓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검은색 무쏘차가 한 대 서 있고 사람 셋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차량 창문만 열고 내리려 하는데 문을 열더라고. 거기서 내리는데 어심없이 제 어깨를 잡고 상대의 무릎으로 제 배를 2번 강타하고를 쭉쭉 그었어요. 당하고 저는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있는데 발꿈치로 제 어깨를 강타해서 그야말로 고함 한번 지르지 못하고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땡땡이도 이제 피해자죠. 두드려 맞는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저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니 땡땡이는 무쏘차로 데리가고 그때까지 저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전화라도 가져갔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었지만 전화기도 큰 차에 놔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20-30분쯤 지나서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맞아 꼼짝도 못하고 운전석 차량에 엉금엉금 기어가다시피 해서 올라앉자 땀, 눈물 범벅이 되어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기대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으로는 9시는 조금쯤 되었을 겁니다. 하늘에서는 비, 번개 그야말로 양동이로 붙듯이 퍼붓고 번개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치길래 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고만 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도 안 되고 제 가정도 파탄이 안 났을 텐데 신고 못한 게 죄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근 11시 반쯤 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11시에는 정확한 시간을 보았는데 그 뒤 시간은 정확하게 못 보고 왔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자수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친구를 찾았어야 하는데 못 찾은 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편으로는 열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스글픈 마음으로 땡땡이는 찾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 와서 삼거리 차 세워놓던 곳에 차를 세워놓고 저는 저대로 왔습니다. 나중에 와서 차를 몰고 가겠지 생각하고 차키를 꽂아 놓은 채 왔습니다. 걱정이 되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서 먼저 그곳부터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없어야 하는데 차가 그대로 있길래 솔직히 말해서 하루 젊도록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 마치고 그곳에 가니 차가 있어서 앞전에 진술한 바와 같았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먼저 가보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땡땡이가 그곳에 가면 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시가 가자 하는 소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저보고 또 머리 굴린다고 하시겠죠.
시체 없는 살인도 받아준다면 제가 죽였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이제는 변명도 해명도 하기 싫고 조용히 형 받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는 하루하루가 지칩니다. 아래 두 번째 반장님께 조서 받는 날 진실되게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반장님께서 워낙 욕을 하면서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대로 못하고 검사님께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형이라도 받고 싶었던 심정입니다. 뭐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이제 스캔으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보시면 요날 이 하루 당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교수님. 근데 사실 그래요. 이 스캔 준 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간이 뭐 예를 들면 10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다. 10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30줄에 걸쳐서 쓴다. 이렇게 하면 교수님 1시간 동안의 일을 뭐 3줄 정도 분량으로 쓰는 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뭔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1시간은 어떤 시간은 많이 쓰거나 혹은 뭐가 있었는데 내가 이 1시간을 평균 3시간 정도로 쓰는데 이게 굉장히 적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을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소요된 시간 대비 주관적으로 표현된 시간에 어느 정도 이 내용, 진술 내용을 소요했느냐 요거를 보는 건데 지금 쭉 보면은 사건 발생 당일 6시가 약속 시간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기점으로 보면 6시 이전은 3줄 정도 돼요. 3줄 정도. 피해자 만나기 전까지 예, 세 줄이에요. 그리고 피해자를 만나서 납치 장소로 가기 전까지 이제 만약에 납치가 있다 그러면 거기 핵심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까지가 9.5줄 정도 돼요. 그 뚜기가 무척 넓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뚜기에서 사달이 났으니까요. 요게 이제 9.5줄. 그러니까 이게 한 6시부터 8시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2시간 있었던 일을 이 사람은 한 약 10줄이 안 되게 지금 요런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납치 발생 사건 약 1시간 정도 지금 소요됐어요. 자기에 따르면 이제 8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라는 거거든요. 요거가 이제 보면은 총 16줄 반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 이 1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지금 17줄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맞았다는 내용이 한 7.5줄 정도 돼요. 7줄 반. 예. 내가 어떻게 뭐 배도 두드려 맞고 뭐 어깨도 두드려 맞고. 예. 그리고 맞고 나서 자기가 또 차에 가가지고 서글펐고 비가 왔고 그래서 막 차로 엉금엉금 겨갖고 이게 9줄이에요. 합치면 16줄 반. 거의 그 얘기밖에 없네. 근데 사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납치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없어진 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메인이잖아요. 기다치는 것만 얘기만 나오잖아. 그게 한 줄이 채 안 돼요. 반줄. 반줄이에요, 반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 납치되고 자기가 차에서 머무른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소요돼요. 9시부터 한 11시 맞아. 반까지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2줄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딱 2줄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5줄이긴 한데 3줄은 뭐 상관없는 말이어서 보면 딱 2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객관적 시간이랑 주관적 시간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진술이.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 2시간 반 동안 납치, 피해자 이제 이미 없어지고 자기가 그 장소 올 때까지가 9시부터 11시 반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 동안 차에 머무른 이유를 날씨 핑계 대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비가 뭐 퍼붓듯이 양동이로 왔다면서요. 번개가 치고. 번개가 말도 못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사건 당일 기상 상태랑 맞지도 않아요. 얘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건데 그랬다면서 이 사이에 비가 오다 말다 했어요. 물론 비가 온 건 사실이거든요. 8시 56분경에 소나기가 왔어요. 그 소나기 한번 싹 내리다가 그치잖아요. 그러다가 9시 반쯤에 비로 바뀌어요, 이게. 그리고 10시 18분경에 비가 그쳐요. 그리고 10시 45분경에 다시 비가 왔다가 11시 32분경에 비가 그쳐요. 그리고 11시 55분경에 비가 왔다가 다음날 새벽 3시에 비가 그쳤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뭐 비가 굉장히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 집에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비가 멈춘 소강 상태인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뭔가 이 시간대에서
이 시간뿐만 아니고 피해자 납치된 것도 지금 없잖아요. 진술이 설명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감추고 싶은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다른 차원으로 살펴보면 소유대명사예요. 소유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 그러니까 제 거, 누구의 거, 유진이의 차, 복준이의 시계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소유대명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네. 제 트럭, 제 차, 제 어깨, 제 배. 네, 특히 자기랑 관련된 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의 트럭, 제 차, 제 어깨, 제 배, 제 어깨, 제 전화, 제 추측, 제 가정 이런 식으로. 그런데 유독 피해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소유격을 표현을 안 해요. 제일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피해자 차 타고 간 거잖아요. 애초에. 제 차라고 했잖아. 그건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땡땡땡 이 차 5번째 줄에 보면은 차를 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는 그냥 다 차예요. 차. 남의 거는 네. 제 게 아니고. 네. 그냥 차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지금 11번 줄에 보면은 그러면 뚝으로 올라가면 차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둘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요게 이제 피해자 차를 타고 그렇지. 뚝방으로 갔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저기 뒤에 보면 31번 줄 보면은 비가 양동이로 퍼붓고 번개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치길래 차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피해자 차잖아. 피해자 차죠. 사실은 괴한한테 폭행당한 후에 자기가 피해자 차에 탔다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차를 자기 그 삼거리 쪽에다가 사건 나고 대로 갖다 놨다면서요. 거기서도 보면은 차 세워놓았던 곳에 차를 세우고 나중에 와서 차를 몰고 가겠지 생각하고 다시 가봤는데 그런데 차가 없어야 하는데 차가 그대로 있길래 일 마치고 그곳에 가니 차가 있어서 이거 다 피해자의 차인데 이제 소유격을 전혀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지 거는 제 차, 제 어깨, 제 생각에 이렇게 지금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납치 당시랑 그 납치 이후에 피해자 차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게 진정 피해자 차인지가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발견이 되는데 이 사람 자기 거에는 자기 차라 내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차를 자기 소유격으로 안 쓰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교수님. 여기 개한한테 납치됐을 때 피해자가 신고 못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면서 자기 핸드폰을 자기 차에다 놔두고 와서 그 당시에 내가 핸드폰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내 핸드폰을 내 차에다 놔두고 왔어요 라고 말할 때 자기 차를 큰 차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보세요. 제 전화라도 가져갔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전화기도 큰 차에 두고 나갔습니다. 이거 자기 차인데 큰 차라고 하는 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요때 당시에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잖아요. 두들겨 맞고 막 데려가고 막 이럴 때 그 사건 현장이랑 내 덤프트럭 차는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 현장에 내 차가 관련돼 있다, 있었다, 이런. 가까이 있으면 관련된 거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내 차는 멀리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차는 내 차야 안 하고 큰 차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심리가 적용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지금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자면 정서 표현이 아마 이제 이 부분을 두드러지게 우리 구독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사람 정서를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죠. 지금 보면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 날 차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리고 조사 상황, 자기가 지금 현재 조사받는 이 상황에 대한 심정은 나타나요. 그런데 볼까요? 자세히. 친구가 지금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를 친구라고 그러는 거지. 네, 친구인데 지금 이 사람이 정서 표현을 하는 부분을 쭉 살펴보면 자, 11시 반쯤 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11시에는 정확한 시간을 보았는데 그 뒤 시간은 정확하게 못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놔두고 자기는 어쨌든 두들겨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자수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10년 친구를 찾았어야 되는데 10년 친구라고 자기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한편으로는 열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서글픈 마음으로 친구는 찾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도 못하고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찾아러 가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하루 점도로 하루 종일 동안 일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서죠. 이제는 하루하루가 지칩니다. 이거는 뭐예요? 조사 상황이. 자기 조사 받는 게 사형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친구가 걔한테 납치될 때 걱정을 해야죠. 내가 못 쫓아가. 내가 막 맞아 두들겨 맞고 아파서 못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쟤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쟤는 누구야. 저 사람들 누구야. 쟤를 뭐 하려고 저기 데려가는 거야. 걱정돼야죠. 아예 없잖아요. 그 부분은 없어. 없어요. 걱정은 언제 됐느냐? 이미 다 끝나고 자기 혼자 집에 돌아와 있을 때. 걱정이 되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면서요. 집에 가가지고. 그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다. 이것도 그 다음날이에요. 걱정되고 초조했다는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게 시점이 보면은 사건 이후에 돼서야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걱정과 초조인데 어떤 걱정과 초조? 친구 걱정이 아니라 범행이 발각될 걱정이나 초조. 타이밍상 그렇잖아요. 뭔 일을 치르고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집에 오니까 걱정되는 거야. 혹시 증거는 남았나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도 막 초조하게 차에도 가보고 친구 10년지기 친구가 없어졌는데 왜 그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하냐고요. 맞아. 정서에서도 그건 부적절하네.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그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잘 모르고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친구예요. 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잡혀갔어. 그래서 속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잘못됐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다르게 믿고 싶죠.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얘가 그래도 살아는 있겠지. 에이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 어떤 희망 이런 게 전혀 안 드러나 있어요. 여기 안 드러나 있는 거지. 전혀 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납치 상황에서 보면은 안 드러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보면은 자기 정서 표현 안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많이 하는데 뭐 보니까 답답하다면서 지친다면서요. 뭐 하루하루가 지치고 자기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걔한테 납치당하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를 걱정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전혀 없고 아니면 이 상황에서 다른 정서를 느낄 수 있는데 도대체 저놈들이 뭐 미친놈들이야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해? 이런 감정은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하는 감정을 보면은 이때 이 장면에서 친구가 없어지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정서 표현의 내용은 열받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해요. 자기가 맞아서 열받고 서글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친구가 잡혀가는데 내가 맞는다고 그게 열받아요. 그게 서글퍼요. 이거 적절하지 않죠. 안 맞는 거지. 네. 그리고 열받을 수는 있어요. 도대체 이놈들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 미친놈들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 열받는 분노의 정서가 타겟이 누구여야 돼요? 범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범인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내가 왜 이런 신세, 내가 왜 이런 자탄한다는 거지. 서글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도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책감을 느껴서 자수하지 못했다. 이것도 사실은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친구를 못 지켰다. 죄책감 느낄 수 있죠. 내가 같이 있었는데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래도 신고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자세히 그 내용을 보잖아요. 이 내용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는지를 설명 안 하고 있어요.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죠. 그냥 범죄를 저질러서 죄책감이겠지. 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죄책감을 느꼈으면 그것 때문에 자수 못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뭐 표현, 죄책감과 관련된 표현은 사실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다 이해가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맞겠네. 네, 그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자수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식으로 저희 정서 표현이 너무나 이상한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읽어드릴 때 잠깐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또 스캔 준거에는 자발적 수정이라는 준거가 있어요. 이게 자술서다 보니까 쓰다가 이렇게 쭉쭉 긋거나 지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지우고 뭐라고 썼는지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몇 군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상대의 무릎으로 제 배를 2번 강타하고라고 썼다가 하고를 쭉쭉 지우고 당하고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당하고는 피동이고 하고는 능동이잖아. 그렇죠. 예. 강타 당하고가 맞긴 맞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자술서를 보면 그 맞춤법이 많이 틀려 있어요. 뭐 죄책감도 죄책감이라고 아니고 죄책감이라고 막 하고 죄가 되어도 막 죄가 되어 막 이렇게 맞아, 쓰고 그렇더라고. 막 틀리게 썼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주어수로 구조를 틀리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폭행 장면에서 이렇게 딱 능동태, 수동태, 수정이 나타났다. 이거는 좀 눈여겨볼 법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폭행 장면은 중요한 순간. 장면인데, 예.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해야 돼. 그렇죠. 가해자고 피해자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안 해? 응, 다 틀리게 쓰면 이 부분을 틀리게 쓴 게 상관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잘 쓰다가 여기서 딱 틀리게 쓴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이렇게 또 지운 게 있는데 어디냐면 그때 땡땡이도 두드려 맞는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그래도 했는데 그래도를 쭉쭉 지워요. 그리고 저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이게 이건 뭐냐.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괴한들이 피해자한테도 위해를 가했던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H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한테 입었냐는 거예요. 그 말을 개한들한테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나는 못 봤지만 개한들이 막 날 때리는 것처럼 미자한테도 피해자한테도 가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자가 해를 입었다면 그건 그 개한들이 한 거예요. 지금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라는 접속사를 이제 보면은 보세요 교수님. 땡땡이도 두드려 맞는지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더군요. 그래도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지 내용상 자연스러울까요? 그래도 더 두들겨 패더라고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욕하고 고함 지르고 얘가 저항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더 두들겨 팼다.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때 쓰일 법한 접속사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지금 기조가 뭐예요? 자기는 못 봤다는 거잖아요. 괴한들을 내가 잘 몰라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너 그럼 다 봤어? 그 장면 명확히 봤어?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다 강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도 더 두들겨 패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려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 그래도를 쭉쭉 지우고 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런 의도로. 자 그리고 또 요게 있어요. 그곳에 땡땡이 그곳에 가면이라는 표현인데 처음에 그곳에라고 썼다가 쭉쭉 지우고 땡땡이 그곳에 가면 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정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 이름을 두고 앞뒤로 그곳에를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그곳에를 쭉쭉 지운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지웠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어디죠? 피해가 발생한 피해 발생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나랑 연관성을 최대한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지금 자기랑 피해자밖에 없잖아요. 피해자랑 엮어야 되겠죠. 그곳에가 땡땡이 이름 뒤에 가면 교수님 땡땡이가 거기 가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곳이라는 게 땡땡이가 거기 가자고 했다니까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자고 한 게 내가 아니라 피해자였어요. 그 얘기네. 땡땡이가 그곳에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꿈으로써 그런 속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또 이제 보면은 생략된 정보라는 중국어가 또 있어요. 스캔에 보면 표현 안 하고 있는 거, 없어진 부분, 좀 숭늉 넘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피해자 처음 만나기 직전 그리고 피해자가 개안에 납치된 장면에서 이 생략된 정보가 발견이 돼요. 처음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했다. 지금 얘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조금 빨리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도 늦었습니다. 그때 잠시 저의 트럭에 박힌 돌을 빼내고 제 차를 세워놓고 어쩌고저쩌고 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잠시가 나오는 데가 요때가 피해자랑 만날 때였다. 처음 만날 때.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교수님. 만났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 만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 때 그때 잠시라는
모호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표현으로 숭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게 어느 시점인지, 그래서 실제로 그때 피해자랑 만난 게 맞는지, 그때 뭘 했는지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그때 잠시로 숭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지금 자술서에는 출금한 주체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가 써놨어요. 뭐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금 전에 피해자를 만난 게 맞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사실은. 어물쩍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제 납치해가는 장면, 걔한들이 납치해가는 가장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숭덩 넘어가요. 어디냐면 저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나니 땡땡이는 무소차로 데리고 가고. 납치 직전에 어떻게 해갖고 납치를 했다. 이게 지금 딱 나와야 되는 그 장면에서 그건 없고 그냥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그냥 데려갔다. 네. 쑥 없어지잖아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범인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데리고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뭐 어떤 식으로 끌고 갔다든지, 때린 다음에 질질 끌고 갔다든지, 예. 두 명이 뭐 끌고 갔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지 정석이지. 그렇죠. 뭐 어디 뭐 트렁크에다 실었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 아까 그 주어나 이런 거 잘 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장면에 폭행과 납치 장면에서 이 주체, 그러니까 범인이죠. 일자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에요. 지가 했으니까 만들어내고 그런 거지. 뭐. 그렇죠. 지금 보면 사람 셋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도 차량 창문만 열고 내리려 하는데 문을 열더라고. 누가 문을 열었는지 범인이 열었는 거죠. 사실은. 거기서 내리는데 어심없이 제 어깨를 잡고 누가 그죠? 상대 무릎 상대 누구냐고요. 제 배를 2번 강타하고 저는 블라블라 뭐 나는 얘기하죠. 고꾸라지고 있는데 발꿈치로 제 어깨를 강타해서 누가. 그리고 그때 땡땡이도 두드려 맞는지 누구한테. 범인한테. 이거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범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사람 존재가 여기 없네. 예. 표현이 전혀 없어요. 이거 다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지니까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주격 표현 사용이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예. 자, 그게 생략된 정보라는 거지. 예, 표현이 안 되져 있죠. 스캔 증거 중에 하나가. 근데 얘는 진짜 혐의는 계속 인정하잖아.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혐의를 직접적으로 안 한 사람은 내가 그거 안 했는데요. 나 그 사람 팔을 안 때렸는데요. 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자기 혐의를 부인을 하는데 불구하고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부인을 안 해요. 혐의를 부인 안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을 해요. 자기 혐의를.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신고를 못한 죄책감으로 자수를 못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가 피해 당긴 거에 대한 변명 아니야? 맞아요. 바로 그거죠. 자기가 사실은 1차 진술할 때 자기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변명으로 제가 이런 죄책감을 느껴서 자수를 못한 겁니다. 이제 변명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1차 진술할 때 제대로 만났다는 그 사실을 얘기 안 하고 했던 것이 의심받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본인 주장에 의하면 뭐예요? 지금 2차 자술서에서 실토를 했잖아요. 실토한 내용도 자기는 실종에 어떤 문제 관여가 없어요. 제3의 무소차를 타고 온 제3의 괴한들이 그런 것이지. 본인도 피해자잖아요. 지금 본인 말에 따르면. 그런데 그냥 사건 발생한 직후에 바로 신고를 못했다는 그냥 그것만 있는 거죠. 죄책감만인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너무 지금 과도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정만 같으면 사형이라도 달게 받는다잖아요. 이런 거지. 시체 없는 살인 사건도 인정해주면 자기가 사형이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변명하기도 싫고 지금 뭐 형을 받고 싶다. 나는 근데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시체 없는 살인도 받아준다면 죽였다고 시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시체 찾아라 그 소리 같이 들려. 내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너희가 찾아주면 내가 인정하겠다. 시체 찾아와 내 인정할게. 그 소리처럼 들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심정의 표현일 수도 있죠. 예. 이 사람 말로만 따르면 이거예요. 사건 발생 직후에 신고하지 못한 죄로
추궁받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차라리 짊어지고 가겠다 그 소리잖아. 나를 살인범이라고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되지도 않는 얘기하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년 지기 친구의 시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받아준다면 죽였다고 시인하겠다. 친한 친구잖아요. 그럼 생사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하죠. 그렇지. 그런데 이 표현은 뭐예요? 죽었다는 걸 다 전제로 하잖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체라도 못 찾아도 죄가 된다면 그러니까 죽은 걸 기정사실로 죽은 하는 거야? 거를 딱 전제해서 시체를 발견해 와. 그럼 내가 인정할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계상 죽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 그런 거예요. 관계상 그 맞지도 않는 추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내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로 이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왜 아닌지 너희들은 나를 수사관 너희들은 나를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나 아니야. 왜냐하면 이래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범인이 따로 있다면서요. 괴한들 무소차 타고 온 3명.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으려는 그 의지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목격자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잡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 무소에 대한 그 괴한들에 대한 정보를 막 적극적으로 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전혀. 더군다나 자기가 신고 못한 게 죄책감으로 지금 남아있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의심받는다고 본인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짓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다못해 이거라도 내가 왜 신고를 그때 못했냐면요. 너네는 이거 갖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내가 신고를 제대로 빨리 못한 이유가 있어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도 안 하잖아. 그 얘기도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기는 지금 무고한데 지금 그 괴한들이 저 내 친구를 잡아갔는데 그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범인은 따로 있는데 그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의심받는 거라면 그놈들을 향한 원망이나 분노 이런 게 있을 법하잖아요. 전혀 없잖아.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억울하게 잡힌 용의자예요. 진짜 범인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막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생각하면. 그럼. 내가 왜 그놈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내가 잡혀 있어야 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다 인정한대요. 이게 진짜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진술은 그냥 들어도 굉장히 이상해요. 그죠? 내용만 들어도.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이상하느냐를 설명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석을 쭉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있네. 그 스캔 기법 중에서 정서 표현이 부적절한 거. 네. 그다음에 자발적인 수정에서 이제 이상한 부분, 능동, 네. 그 수동, 그 어휘 사용, 네. 그다음에 이제 회피하고 싶은 그 부분은 생략된 정보가 네. 기재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혐의를 이제 부인하지 않는 거, 그런 말도 안 돼. 사람이 없어지고 지금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총대 맨다고 한다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거고? 있을 수가 없지. 네. 그런 거 등등을. 이 자술서 하나를 통해서 지금 뽑아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아마 깊이 안 들으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깊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요 자술서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의 자술서는 허위다. 예, 거짓 가능성이 높다. 예. 요거를 진짜 꼼꼼하게 이게 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진술 분석입니다. 사실은 진술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재밌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재밌을 수는 없고 아주 정교하게 진지하게 꼼꼼하게 들으셔야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요 사건은 김해에서 일어났던 사건 맞고 네. 우리 사건으로 해서 한번 다뤘던 사건이에요. 이거 콩 박사가 준비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해왔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이거 꼼꼼하게 해왔는데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 찍어서 구독자님들 보셔야 돼. 예, 오늘은 그 지인도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 새끼 그렇죠. 맞아요. 이 사건 얘기하면 이 여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요놈 만나러 가면 죽었잖아요. 대다수가 트럭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가면은 돈 번다.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는 여성들 불러들여서 차 산다고 뭐 한다고
저 돈 찾아갖고 오는다는 여성들이 없어졌던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중에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이야기 분석하신 거고 네네. 원래는 뭐 여러 명인 걸로 제 기억에 나거든요. 그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놈으로부터. 그래서 유죄받은 걸로 그런 사건이니까. 네. 예, 오늘 홍 박사님 진술 분석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